런던에 정전 사태가 일어납니다. 발전소를 점검하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전기를 멈추게 하여 정전을 일으키는 사보타주를 시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범인은 칼 벌록이라는 사람인데 비주란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극장에선 정전으로 인하여 관객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벌록의 젊은 부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곤혹스러워합니다. 극장에 도착한 벌록은 이런 상황을 뒤로하고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찾아온 아내에게 그냥 환불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불이 켜지면서 전기가 들어옵니다. 집에는 벌록 부인의 어린 남동생 스티브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누나를 돕는다며 저녁 준비하는 걸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벌록은 준비된 식사를 보고 양배추가 없다고 핀잔을 합니다. 이에 스티브는 재빨리 극장 옆 야채 가게로 양배추를 사러 갑니다. 그러자 야채 가게 점원인 테드 스펜서가 양배추를 들고 들어와서 직접 고르게 합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벌록의 아내 스펜서는 양배추를 놓고 곧바로 퇴근을 하는데 사실 그는 벌록을 감시하기 위해 점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런던 경시청 소속의 형사였습니다. 다음날 벌록이 외출을 하자 그를 주시하고 있던 스펜서가 신호를 보내고 맞은편에서 다른 형사가 미행을 합니다. 벌록은 동물원 내 수족관에서 은밀하게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벌록에게 테러를 사주하는 자였는데 정전사태 효과가 너무 미미했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을 폭발시키는 대규모의 테러를 감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력자를 만나볼 것을 권합니다. 처음엔 거절 의사를 밝히던 벌록은 경제적 압박에 일단 조력자를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벌록 부인과 동생 스티브는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스펜서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을 하여 함께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는 식사를 하며 벌록 부인을 떠보기 위하여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유도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펜서는 상사에게 벌록 부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벌록은 리버풀가에 새를 파는 가게에 가서 조력자를 만납니다. 그는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폭탄을 준비해 주겠다고 전달합니다. 저녁에 수상한 사람들이 극장에 들어서고 과일 가게에서 근무를 하던 스펜서가 그들을 주시합니다. 그는 벌록 부인에게 허락을 받고 조용히 극장으로 들어가 그들을 찾습니다. 그러다 스티브를 통하여 스크린 뒤편 창문이 집의 거실 창문임을 확인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벽을 올라타서 거실 내의 상황을 엿듣습니다. 이를 눈치챈 테러 요원 한 명이 스펜서를 잡아 끌어내리고 스펜서는 대충 핑계를 둘러대고 황급히 거실을 나섭니다. 그러나 스펜서를 알아본 한 요원이 그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테러 계획이 탄로났다며 이번 계획은 취소하자고 외치며 다들 극장을 빠져나갑니다. 충격을 받은 벌록은 매표소에 있는 부인에게 어제 식당에서 스펜서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추궁합니다. 그리고 스펜서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부인은 당황하며 왜 그가 감시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딱히 대답을 못하는 벌록. 부인은 남편의 정체를 수상히 여깁니다. 다음날 아침 벌록은 테러 계획을 취소하려 새 가게에 전화를 걸지만 이미 배달을 나간 상태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폭탄을 담은 새 장이 도착합니다. 벌록은 부인에게 스티브에게 새를 선물하려 한다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부인이 나간 사이 폭탄에 동봉된 메모를 확인합니다. 메모에는 1시 45분이라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극장에 스펜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벌록 부인에게 남편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하며 이 극장을 사보타주와 연관된 곳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벌록 부인은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스펜서와 부인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벌록은 당황합니다. 시간 내에 폭탄을 설치해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벌록은 스티브에게 폭탄 심부름을 시킬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에게 필름을 광장 매표소에 가져다 주면 된다고 속이고 폭탄을 동봉시켜서 보냅니다. 스티브가 나가자 스펜서는 벌록 부인과 함께 벌록을 만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벌록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스티브는 폭탄을 배달하러 가는 중에 거리의 여러 구경거리들을 보느라 느리게 이동합니다. 여러 제품을 시연하는 곳에서 구경을 하다가 장사꾼에게 붙잡혀 강제적으로 시연 모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리에선 행사에 가로막혀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군악대의 행진이 진행되고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가지만 스티브는 행사를 구경하며 즐거워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광장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하지만 도로가 막혀서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결국 예정된 시간에 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극장에서 연락을 받은 스펜서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떨어진 잔해 중에 필름통을 발견하고는 스티브가 죽었음을 직감합니다. 극장에서 걱정하며 스티브를 기다리던 벌록 부인은 지나가는 신문 판매원에게 신문을 삽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통하여 스티브가 죽었음을 알게 되고는 실신합니다. 사보타주는 히치콕의 영국 영화 경력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사보타주에는 히치콕이 즐겨 사용하는 상징적 연출이 명확하게 드러남은 물론 이후 여러 마스터피스 작품들에서 사용했던 주요 연출 소재들이 일정 부분 드러나고 활용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 소개했던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39계단, 비밀 첩보원 같은 걸작 영국 영화들보다 훨씬 간결하고 히치콕다운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다소 갈립니다. 우선 클로드 샤브를과 에릭 로메르는 사보타주에 대하여 지나치게 실수를 두려워한다는 꼬리표가 붙는 우수 영화로 되돌아가고 만다. 왜 사보타주가 히치콕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좋아하는 히치콕의 영화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다소 박한 평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트리퍼와 히치콕 본인도 이 작품을 실패작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다만 히치콕 전문 평론가 도널드 스포터는 이 영화를 상대적으로 극찬하고 있는데 사보타주를 히치콕의 가장 위대한 영국 영화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사보타주는 이전작들인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와 39계단의 경우처럼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왜 사보타주를 꾀하는지, 어떤 국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히치콕의 관심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이면과 도처에 퍼진 불법적 시도, 정치적 테러리즘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히치콕과 대본 작가 찰스 베넷은 원작인 콘레드의 소설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주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벌록이 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극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히치콕은 인물을 소개하는 연출에 있어서도 이후에 해당 인물에게 벌어질 상황을 예시할 만한 코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티브가 처음 소개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스티브는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덜렁대다가 머리에 수의 같은 타월이 둘러지게 되고 앞치마도 찢겨집니다. 그리고 접시를 깨뜨리고 삶은 감자를 입에 넣다가 들키지 않으려 숨을 멈추기도 합니다. 일견 우스꽝스럽게 연출된 스티브의 모습은 후에 그에게 닥칠 비극적인 사건과 죽음을 예견하는 단서가 됩니다. 벌록 부인의 캐릭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가족 식사 장면에서 부인은 칼로 고기를 자릅니다. 이 행위는 앞에 스티브에 관한 장면과 연결해 볼 때 어찌 보면 죽음을 부르는 의식에 수반된 불길한 예감을 주는 장면으로 예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후반부 최고 절정부인 벌록과의 갈등에서 핵심적인 서스펜스 요소로 활용됩니다. 히치콕이 연출한 상징적인 코드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벌록은 런던 수족관에서 테러리스트를 만나 토요일에 피카드리 광장에 폭탄을 장치하도록 명령받습니다. 그는 혼자 남아 자신의 행위로 가져올 치명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직사각형의 어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의 시점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봅니다. 이미지는 벌록의 상상으로 디졸브됩니다. 같은 구도의 어항 속 프레임은 광장으로 바뀌고 큰 폭발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로 디졸브되죠. 원형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원초적 혼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히치콕은 인간의 연약함이 불러온 파괴, 그리고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몰고 오는 가공할 불행의 상징으로 새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사보타주는 새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벌록에게 폭탄을 제공하는 공범은 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록에게 배달되는 폭탄 또한 새장과 함께 운반되며 이 새들은 1시 45분에 운다는 걸 명심하시오란 메모가 동봉됩니다.
후에 스티브가 폭탄을 운반할 때 이 메모는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경고된 대로 새가 1시 45분에 실제로 옵니다. 즉 정확한 시간에 폭탄은 폭발되고 버스에 탄 스티브의 승객들이 죽습니다. 이때 히치콕은 이 끔찍한 이미지에서 장면 전환하여 웃고 있는 벌록과 스펜서를 교차하여 보여줍니다. 히치콕이 새를 활용하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폭발 후 벌록은 아내 앞에서 스티브가 죽을 줄 몰랐다며 무릎을 꿇고 달래보지만 아내는 무시하며 벌떡 일어나 방을 나섭니다. 이때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 벌록의 앞에 놓인 세 장이 보입니다. 파괴의 은유적 전달자인 세 장의 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벌록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장면에 이어 벌록 부인은 극장으로 조용히 나갑니다. 스크린에는 누가 수탉 로빈을 죽였나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고 영화관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벌록 부인은 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며 아이들과 함께 미소를 짓습니다. 상영되는 장면은 미녀 새에게 수탉 로빈이 세레나데를 부르는 장면인데 노래 도중에 어떤 새가 쏘는 화살에 수탉 로빈이 쓰러집니다. 이때 벌록 부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집니다. 새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벌록 부인의 이중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원작의 배경 장소를 담배 가게에서 극장으로 변경한 것과 히치콕의 시그니처라 명명할 만한 새에 대한 메타포가 동시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우리는 벌록 부인이 고기를 자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칼은 그녀의 손에서 뛰는 것처럼 보이며 그녀가 칼에서 남편에게로 눈길을 돌리면서 그녀의 생각은 스티브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향합니다. 이 장면은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 식사 장면과 정확히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의도를 영화적으로 훌륭하게 연출합니다. 벌록이 칼에 찔리게 되는데 숏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벌록 부인이 자신의 의지로 행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지 않으며 벌록이 칼을 향해 달려든 행위로 볼 때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소년이 폭탄을 나르는 장면에서 나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소년이 자기가 들고 가는 것이 폭탄인지 모르고 단지 짐꾸러미 정도로 알고 나르도록 해서 관객들에게 대단한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관객들에게 너무 많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작 폭탄이 터져서 그가 죽었을 때 관객들은 깜짝 놀라기보다 소년의 죽음에 대해 너무 분개했던 겁니다. 사보타주에서 가장 훌륭한 장면은 자신의 남동생이 죽은 뒤 실비아 시드니가 저녁 식사 중에 오스카 호몰카를 살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앞에 죽은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사파가 몇 개 제시됩니다. 그 뒤 그녀는 남편을 찌르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데 이 때문에 이 장면은 살인을 한다기보다는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비아 시드니는 자신을 죽이도록 호몰카에게 거의 몸을 내맡긴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도 어려웠습니다. 실비아 시드니에 대해 관객들이 계속 동정심을 품도록 해서 남편의 죽음을 그들이 우발적 사고로 받아들이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객들이 자신을 실비아 시드니와 동일시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실비아 시드니가 야채가 담긴 접시를 테이블로 가져오는데 칼이 마치 자석처럼 보입니다. 즉 그녀의 손이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칼의 손잡이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카메라는 먼저 그녀의 손을 잡고 다음에 그녀의 눈을 잡고 그 둘 사이를 오간 뒤 갑자기 그 칼이 가진 잠재적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녀의 얼굴 표정을 잡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는 벌록 쪽으로 빠져 평상시와 다름없이 무심하게 음식을 씹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다시 카메라는 팬해서 그녀의 손과 칼을 비춥니다. 만약 이 장면을 찍으면서 여주인공의 얼굴 표정만으로 관객들에게 그녀의 내적 감정을 전하도록 시도했다면 아마 좋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런 방식에 반대합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영화 감독으로서 순수하게 영화적인 방식으로만 관객들에게 여주인공의 심리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카메라가 벌록에게 갔을 때 카메라는 칼이 있는 곳으로 팬한 다음
다시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그도 칼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그 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벌록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젠 두 인물 사이에 서스펜스가 형성되고 칼은 바로 그 두 사람의 긴장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의 움직임과 더불어 이제 관객들은 완전히 그 장면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카메라가 갑자기 거리를 두고 멀어지면서 객관적인 시점이 되어버린다면 그동안 형성되어 있던 긴장감이 뚝 끊어져 버릴 겁니다. 어쨌든 벌록은 일어나서 테이블 주위를 걷다가 카메라 쪽으로 곧바로 걸어옵니다. 이때 극장에 있는 관객들은 마치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본능적으로 의자를 뒤로 살짝 빼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바로 카메라는 실비아 시드니 쪽으로 빠지고 그런 다음 다시 한번 관심의 초점인 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살인이 이루어지면서 그 장면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은 대단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엉망이었을 겁니다. 아마 벌록이 일어나는 장면에서는 카메라 각도만 바꾸든지 또 카메라를 방 끝에 설치해두고는 클로즈업에 들어가기 전에 풀숏으로 찍었든지 했을 겁니다. 카메라를 살짝 뒤로 빼는 사소한 실수로 전체의 긴장감을 흐트러뜨렸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장면을 망쳤겠지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창출된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겁니다.